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괌으로 떨어뜨린다는 미사일 한번 심각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사일 비행시간, 지나가는 일본 도시 등 구체적으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낙겸의 사격 유보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까요? 이 사안을 간단히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뺀다면 김정은은 이를 가지고 자신의 승리를 크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선전선동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핵을 가졌고 미제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한다면 하는 집단이기에 간단치 않을 것 같죠.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거만동하지 마라. 이번 기싸움에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승자가 누구이든 우리나라의 입지는 상당히 약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을 제대로 한번 볼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적화 통일 아닐까요? 제 오늘 오프닝이 구태 같고 적폐 같은 오프닝이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당대표 출마한 국민의당 정동윤 의원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선명야당이냐, 극중주의냐, 당의 정체성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한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동윤 의원의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더불어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참 이번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견해도 보내주십시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데요. 3부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4부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시간에 막 오른 예산전쟁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운영 전망 박병률 기자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민의당 전당대회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구도는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천정배, 천정배, 정동영, 안철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앞에 내서 불러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파전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요. 선명야당이냐 극중주의냐 참 요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당 정동윤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오늘? 예. 안철수 전 대표도 했습니까 오늘 같이? 예, 예. 안 대표의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그만큼 뜨거워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당대회에서의 흥행, 요거는 조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하면서. 예. 저는 출마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당원, 판단은 이제 당원의 몫이죠. 네. 정동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중간한 중간 야당, 이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극중주의와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극중주의는 사실 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네. 그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게 극중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극중이라는 말에는 어떤 방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없다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회적인 요소고요. 예. 국민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인 삶을 개혁하라는, 개선하라는 그 요구에 따라서 야당이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풀어주는 개혁 노선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크롱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마크롱이라 그랬다가 또 뜰 때는 버니 샌더스라 그랬다가 또 뜰 때는 스티브 잡스라 그랬다가 어느 게 정답입니까? 보시기에 옆에서. 마크롱은 지금 지지율이 66%에서 33%로 급락했죠. 났더군요. 예.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누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아마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들은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이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를 3년 만에 극복했을 때의 노선이다. 한마디로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이 극중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 극중주의는 아니죠. 안 대표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적이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를 내걸었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했고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치를 하신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 세 가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서민경제 평화 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노선이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됐을 건데 김대중 대통령을 그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흠모하고 또 사상과 철학을 연구했었나 싶어서 상당히 내심 놀랐는데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토론 당시에 햇볕 정책에는 공과 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햇볕 정책을 부정한 얘기나 마찬가지로 과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글쎄요 뭐 아직 그 대답을 본 적 없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의당의 강령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아무래도 정동영 전 대표께서 약간 좀 전화음이 안 좋은 곳에 아마 계셔서 인터뷰 상에서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화 드려볼까요? 끊고. 네.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번째 인터뷰로 국민의당 정동연 의원과 인터뷰 중이었고요. 오늘 국민의당 전당대회 8월 27일 전당대회에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후보 등록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마쳤고요. 오늘 인터뷰의 주제 내용은 극중주의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선명야당 이론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네. 네네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좀 방을 좀 바꿔봐요. 예. 안 전 대표의 공과, 여기서 이제 저들이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공과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예. 네. 아무래도 통화 상태가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령에. 예.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과 과오가 있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그러면서 나의 노선이 김대중 대통령 노선이라고 말하면서 햇볕 정책의 과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뉴스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미사일을 괌으로 탄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과 북한의 말 들어보면 금방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한국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고 계시면 본인이 가방을 들고 뛰어가든 특사를 지금 보낼 때입니다. 워싱턴으로 평양으로 북경으로. 그래서 절대로 핵은 안 된다. 또 절대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이라고는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그런 노력과 그 입장이 지금 사실은 워싱턴과 평양의 얘기만 들리는데요.
가깝습니다. 예. 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나 우리 군의 어떤 군사회담, 제의, 여러 가지 남북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물밑 대화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았자 아직까지 북한 측의 대응이 없었다는 것. 장웅 IOC 위원도 한국을 들렸다 가는 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걸 보면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불성실하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달아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동영 의원님, 아무래도 전화통화 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그만 인터뷰하도록 하고 내일 한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 인터뷰로 저희들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법, 국회의원도 일 못하면 소환하겠다.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반응이 좋으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건데. 예. 제가 듣기로는 최근까지 한 14만 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도 탄핵을 시킬 수 있고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 의회 의원도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들만 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임기 중에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하거나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헌법적 재판소에서 판결 또 국회의 통과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마저 너무 소환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다이내믹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국민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선출돼서 임기 중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좀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주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신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번 법률안으로 발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흐지부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을 하나 더 가지게 된다거나 또는 목에 방울을 건다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민소환제 법안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 임기 중에 국회의원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면은 국민분들이 소환 투표를 통해서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해당 지역구 구민이 소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이 소환하는 방법, 그리고 비례대표를 소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망라적으로 기재해놨습니다. 예. 언뜻 듣기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지역구 국회의원을 여타 지역 거주민이 소환하는 문제는 이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발의한 법안 말고 다른 법안도 두 가지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두 법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환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럼 박주민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해당 지역구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으로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게도 그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점이 바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소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지역구를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정 방법으로 정해가지고 예. 그분들의 투표로 찬반 투표로 소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원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전문직 분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키셔서 전문적인 어떤 식견, 탁견을 도움을 받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마치 무슨 나눠주기식으로 변질된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죠? 뭐 아무래도 좀 그런 평을 받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각 당이 최소한의 양식에 걸맞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원래 취지에 맞게 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긴 있죠. 예. 국회의원 임기가 뭐 저희들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 지금 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위헌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헌법의 규정이 임기에 대한 최대 보장이냐 아니면 임기에 대한 최소 보장이냐에 대한 논란과 흑설적 대립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최대 보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환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최저 무조건 4년을 보장한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위헌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최대한 4년까지는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냥 무조건 그 4년을 최저로 해서 다 보장하라는 얘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최저 4년, 그러니까 무조건 4년은 풀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제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냥 최대 4년까지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새기고 그 사이에 제명이든 소환이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게 법안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관심이 좀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예.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예. 그중에 아마 핵심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국민소환제 충분히 이제 논의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과는 달리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좀 주변에 이렇게 소환제를 하기 전에 필요한 충분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에 대한 행태도 공정성에 조금 더 기준을 둔 그런 보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후 사정을 다 떼고 이렇게 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국민소환 제도가 도입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소환이 시도가 되는 경우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환 투표를 시작하달라고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과정과 예. 실제로 소환 투표가 성사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과 달리 여러 가지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발의한 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이 정치인을 지켜야 되겠다. 이 정치인은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 투표를 행사함으로써 사실은 소환을 무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의 과정이라든지 운동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는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데요. 예.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고려돼서 만들어진 특권입니다. 네.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네. 그 제도를 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국민소환제는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파면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어떤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반면에 그 역할의 대부분이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소환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장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네. 좀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시민들이 이 불체포 특권과 소환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마치 소환제와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중에 하나가 또 문자폭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자폭탄을 네. 가지고 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심지어 시민들을 고소나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당한 시민들,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 즉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 영역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민분들로서는 문자폭탄, 전화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한 번 선출하는 것을 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책임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언어의 순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 표현의 어떤 그 정서, 이 부분이 좀 담궈져야 돼. 그러니까 담금질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다듬기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갑작스럽게 일찍 좀 연기를 했는데 그래도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